자, 이번 시간은 고용 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이 6개는 모두 노무공급계약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으로는 도급과 위임이 주로 나왔어요. 별표 2개씩 해놨는데 그보다는 굳이 더 하자면 위임이 조금 더 중요해요. 더 많이 나왔죠. 근데 40문제 시대가 되고 보니까 여행계약도 또 나왔더라고 같이. 게다가 고용계약 요걸 올해 시험에 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용계약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노동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민법 시험에서도 이 고용계약에 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냈죠. 근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민법의 고용계약이 일반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특별법이 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다 하시면 민법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다 막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거기서 공부를 잘 하시면 민법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뭔지를 좀 보자고요. 근데 고용은 뭐냐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노무자가 사용자한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죠. 네. 낙선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보신 것처럼 노무 지급과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꼭 그런 걸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묵시적 합의도 가능한데 이게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노무 제공의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 노무 제공의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보수를 주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은 요게 우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대기업에서 같은 계열 회사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전적이 되죠. 전적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법에서도 더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좀 봐두셔야 되는데 고용이 무효 취소된 경우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는 유효이던 계약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아예 처음부터 무효죠. 근데 이제 고용계약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임금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보수도 받고 다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무효로 돌려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표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고용이 무효 취소가 됐어. 그러면 냅두고 앞으로 끝내는 것으로 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데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않은 노무 제공을 요구하면 안 되지. 그때는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을 때 그때는 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 이제 노무자, 근로자와 그리고 사용자 간에 노무자는
노무 제공 의무가 있어요. 노무 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 주면 되죠. 출근하면 이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성실 의무, 충실 의무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보수 지급 의무, 월급을 줘야죠. 그리고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근데 그것들을 위반했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죠. 불안전 이행 문제가 생긴다. 이게 보호 의무 위반 문제가 되죠.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불안전 이행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고용의 종료와 관련해서 이게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또 종신까지 이렇게 약정을 했어. 근데 그럴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3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말미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지 통고.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때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 달 전에 하면 돼. 네, 나머지 됐고. 그다음에 해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근데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단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그래. 그런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길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죠. 이게 근로자, 노무자 입장에서는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파산 관계에는 지금 월급 줄 돈도 없는데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파산의 경우에는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 없다고. 네,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산돼서 뭔가 계약을 끝내.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고용을 봐보겠습니다. 고용에서 여기 보시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네. 그리고 이 계약은 쌍무유상 낙성불효식 계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 문제가 있는데 그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 합의가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면 이 고용계약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이 조문 한번 봐보시면 보수 또는 보수에게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습에 의해서도 인정되죠.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한 시기가 있어. 그럼 약정한 시기에 줘야지 되죠.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지체 없이 지급해야 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과 관련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전적의 법적 성질이 뭐냐? 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인데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계열을 회사로 옮길 때 그런 것을 전적이라고 한다. 이때 이 전적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마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를 바꾸는 거니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용이 무효 취소된 경우 소급표가 제한된다. 소급표가 제한된다. 그래서 장래 향하에서만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의 효력과 관련해서 노무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우리 고용의 종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조문으로 다 봤습니다. 해지 통고 이런 내용들도 봤죠. 요 내용들도 보셨는데 우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것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고용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고 또 고용계약상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온 것들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일단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듣고 노동법을 먼저 들으셨으면 뭐 노동법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충분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도급인데요. 도급은 일을 맡긴 사람이 있어요. 도급인.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수급인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건설공사 그러면 뭐 집을 지어준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선박 건조, 선박을 짓는 거요. 뭐 LNG선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함정을 만들어주세요. 다 도급계약이죠. 운송칠판 연구의뢰. 그 일을 맡아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야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도급인은 이제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대가가 보수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해 쌍무이상 계약이 되고 이건 낙성불려식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 당사자 일방이 수급인이 되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즉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 보시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는 게 있다. 이 제작물 공급 계약은 뭐냐면 갑이 주문을 했을 때 제작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질이 뭐냐? 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부대채물일 때는 도급 계약이 되는데 대채물일 때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 일한테 우리 공장 앞에 세울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대요. 조형물을. 그 회사 상징을 넣은 조형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죠. 따로 막 많이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은 도급 계약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장간에 뭐 호미를 만들어 주세요, 낫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대장간에서는 그런 뭐 그 동네 호미 주문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하나 아니면 낫 그것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집에도 팔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놨죠. 대체물이야. 농기구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매 계약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급과 위임의 구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소송 사건의 처리 얘들은 보통은 위임이 된다, 위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급과 위임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느냐. 도급은요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 결과 채무야. 위임은 단순한 사무 처리,
수단 채무가 된다라고 하는데 병치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치료를 목적으로 가서 이제 이 처치를 받죠. 근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아니죠. 낫지 않아도 뭐 줘요? 치료비 주잖아요.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암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열심히 치료만 해주는 거야. 그 위임이다. 소송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뭐 노무사한테 뭐 월급 받아달라고 아니면 뭐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주지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위임이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이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치료해서 다 나으면 나 돈 받을게요 라고 했다면, 이 사건 이겼을 때만 내가 돈 받을게요 라고 했다면 그건 도급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성질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도급, 위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도급의 효력 보시는데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일을 완성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또 완성물의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을 완성했는데 하자가 있어.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도급인은 이렇게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 완성했다는 것은 우리 보수 지급 청구하면서 하는 거니까 수급인이 나 일 완성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의 의무에서 일을 완성하는 의무가 있는데 일의 완성. 그런데 일을 맡기면 수급인이 일을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급인은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써도 돼. 하도급이 가능한 거죠. 제3자를 써서 해도 된다. 우리 아파트 건설공사들 생각해 보시면 뭐 대형 건설사가 붙어서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껍데기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도급 조사하잖아요. 끝에 가면 노가다 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급계약에서는 어쨌거나 아파트를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 있는데, 지체상금은 이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일을 해줄 건데 만약에 늦으면 그때 지체상금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약정을 해놨어. 그러면 이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건 이제 우리 채권 총론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부당히 과다한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되죠. 이게 이행지체 자체가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말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른바 IMF 사태 때문에 좀 늦어졌대 일이. 이런 게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니다.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니다 이 말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불가항력적 사정에 의해서 이행이 딜레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체 상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부터 세느냐? 시기. 근데 약정된 준공기일의 다음 날부터 언제 일을 끝내기로 했어. 근데 그날까지 끝냈으면 되는데
못 끝냈어.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종기는 이제 언제까지 지체상물 줄 것이냐?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때, 다른 업자한테 일을 맡겨서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때가 이때다. 그럼 이때까지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었는데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수급인이 이행 지체를 해서 도급인이 지금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수급인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게 돼. 수급인은 일을 하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것들은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다. 쌍무계약 관계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에서 목적물 인도 의무는 일단 완성물 인도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요거는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완성물 인도할 때 도급인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검사해서 수령할 의무가 있다. 검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도급인이 검수 의무를 진다. 뭘 갖고 오면 검사해서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서 수령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완성물의 소유권 기소했는데 여기서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얘 문제예요. 우리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공사를 맡기는데 그 수급인이 공사를 했을 때 공사에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은 누구께 되느냐?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공급자. 이게 만약에 수급인이라면 수급인 소유다 이 말이에요. 업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합의로 도급인 거로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도급인 소유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먼저인 거죠. 이런 얘기다. 근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면 바로 건물 소유권이 생겨요. 근데 그 건물 소유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원칙을 이렇게 세웠다.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공급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수급인이 그걸 그렇게 다 했을 때, 그때는 수급인 소유가 된다. 근데 합의로 야 도급인 거로 하자. 그럼 도급인 거가 된다 이 말인 거죠. 도급인 것이 된다. 됐죠? 네. 그다음에 3번에 담보 책임이 있는데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이 법적 성질. 근데 먼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매가 유상계약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 아예 준용 규정을 써놨죠. 매매편에. 그러면 여기도 준용될 텐데 도급에는 좀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담보 책임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계약 해제권. 뭔가 만들었는데 내가 도저히 쓸데없어. 계약 해제권.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급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는 권리가 생기죠. 하자 보수 청구권. 나머지 이제 그 특징들은 매매에서 그 담보 책임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봐보시면 된다. 일단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데 불완전 이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하자 있는 공사를 했으면 불완전 이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느냐? 불완전 이행 책임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일단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불완전 이행은 과실 책임인 거죠. 근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근데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 그러면 담보 책임과 불완전 이행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완성물 하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확대 손해가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대 손해는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고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간다.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액젓 저장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균열이 있어.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액젓을 보관을 했는데 액젓이 변질돼 버린 거죠. 이게 확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미끄럼 방지 공사를 이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었어. 잘못이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확대 손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확대 손해는 그게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된다.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요건에서 우리 요걸 한번 봐보시면 맨 먼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이거 완성된 후를 말하는 것이고 완성 전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런데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다. 근데 요걸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두 개가 기본이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문제가 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게 손해가 생겼을 때의 문제인 거죠. 손해가 생겼을 때 문제인데 이게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이 말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해제와 별개로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하자 보수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있고 또 하자 보수와 함께 보수를 했지만 손해가 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 구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우리 앞에서 우리 매매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보 책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런데 형평의 원칙상 같이 참작은 해야 돼. 참작은 해야 돼. 과실상계 규정이 담보 책임에 준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과실상계는 이제 누구의 문제냐 그러면 우리 이제 도급인한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참작해야 돼. 이 말인 것이다. 해제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 건물공사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자보수용권 보겠습니다. 하자보수용권은 하자를 고쳐주세요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의 과단 비용을 요할 때 이때는 하자보수 청구하지 말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먼저 고려되는 게 하자보수 청구권이에요. 그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계약해제권 이렇게 간다. 그런데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급인은 보수 지급을 할 건데 이것들은 동시행관계가 된다.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돼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동시행관계야.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다 동시행관계다. 매매에서도 담보책임 나오면 동시행관계. 도급에서도 담보책임 나오면 다 동시행관계다. 근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관계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미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의 하나고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나머지는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우리 이제 도급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도급인은 또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를 갖는 거죠. 그런데 또 뭐예요? 보수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요걸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빼고. 요거 빼고 보수를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다. 자, 이래 두고 내용을 이제 봐보시면 책임의 요건에서 조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 맨 먼저 완성된 또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이때 맨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하자 보수 청구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 이럴 때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하지 말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도비는 보수에 가름하여는 보수 대신에 이 말이죠.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536조가 동시행위 항변권 규정이에요. 그래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의 것 동액의 채권에 하나고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아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근데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못해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 공사 중에는 근데 이게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못하는데 건축 공사 도중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 근데 그렇더라도 도급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에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 면책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래도 책임져야 돼. 수급인이 알았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네가 시켰으니까 난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받고 그 다음에 책임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이것들은 막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1년.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목적물이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목적물이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의 하자에서 인도 후 5년간 그래서 여기는 1년, 5년 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데 한마디로 이거 석조, 석회조 같이 좀 견고한 것들은 10년으로 한다. 근데 그게 멸실 또는 훼손이 됐어. 그때는 다시 1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제척기간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근데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 된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출소기간이 아니야. 그 기간 내에 소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도급인의 의무, 보수지급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때 보수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할 때는 동시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그래서 후급이 원칙이야. 네, 이렇게 되고 666조 가시면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보수 채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도급 계약 성립 시에 발생하죠. 그런데 보수 지급의 확보와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도를 해야 될 경우는 동시행만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이렇게 간다.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을 지어줬어. 근데 아직 보수를 못 받네.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지 돼.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그것이 함께 이전된다 라고 한다. 함께 이전된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이에 함께 이전되고 또 한편 이것은 공사대금 채권을 부수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요게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공부할 건데 우리 이렇게 공사를 맡은 경우에 이제 사장님이라고 나중에 가르칠 텐데 사장님들이 가지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3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 얘도 공사대금 채권에 수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도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요. 우리 건축을 해줬는데 공사비를 안 줘요. 그러면 그 공사비 줄 때까지 그 지어진 건물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그게 유치권이다. 앞에서 우리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고서 비용 상환 청구권 있는데 주인이 그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고도 계속 붙들고 거기 살 수 있다고. 붙들고 있을 수 있어. 그게 유치권이다. 근데 여기는 그 건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유치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보시면 어떤 데에 가서 보면 건축이 다 됐는데 나머지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잘 봐보시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건설이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외인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유치권. 그 말은 지금 그 도급인이 부도가 나서 공사 대금을 못 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도급에 있어서 위험 부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위험 부담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근데 도급 계약이 쌍무 계약이잖아요. 근데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됐어. 근데 수급인의 귀책 사유는 없어야 되죠. 그랬을 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우리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어. 테이크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예외적 채권자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 채권자주의다. 자, 이렇게 두시고 이제 도급의 종료로 가십니다. 도급인의 해제가 나와 있는데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약 해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인한테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뭐 손해배상 예정액, 뭐 이런 것들 감액 문제, 부당이 과다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과실상계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문제인데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게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우리 뭐예요? 도급인은 수급인은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수급인 또는 이제 도급인의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다만 그때 파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도급계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재해 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은 이제 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일을 완성한다고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거죠. 그 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들은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쌍무유상 그리고 낙성분료식 계약이 된다. 네, 맞죠. 그다음에 제작물 공급 계약. 얘 성질이 뭐냐? 대체물인 때는 매매, 농기계 같은 경우, 네, 조형물 제작, 부대체물 같은 경우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도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급의 효력에서 이게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의무 및 완성물 인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성했다는 거,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수급인이 진다는 것이다. 근데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제3자를 써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제 하도급 이런 게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체상금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이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된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급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되죠. 다시 이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이 말은 어쨌거나 그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동시행 관계는 쌍무계약에서 그리고 담보 책임이 문제될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체상금 채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판례 도급계약상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 약정이 동시에 있을 때, 계약 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을 때 계약 이행 보증금은 위약벌의 성질이 있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근데 당사자 사이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해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한다.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의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때 이것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물 인도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완성물 인도와 보수지급 이게 도급계약의 내용이잖아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 쓰는 게 맞지. 그리고
돈을 안 줘.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받을 때 도급인은 검수를 의미한다. 검사에서 수령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완성물의 소유권 기소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축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일 맡긴 사람,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도급인에게, 이때 합의가 있으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요 내용들은 다 조문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봐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게 됐을 때 이건 별개의 코너 내에서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하자 담보 책임도 성립하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액젓 저장 탱크를 맡겼는데 거기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이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때 보수 비용은 하자 보수의 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중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 될 것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 이제 확대 손해가 되죠. 확대 손해. 이것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요거는 이제 불완전 이행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된다 이 말이다. 하자 담보 책임을 넘어서 이 말이에요. 양자는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이 있으면 참작할 수 있다. 네. 준용 규정은 없다. 그런데 참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책임의 요건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시시에 기인한 때는 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다. 그런데도 또 알고 고지하지 않았어. 그때는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어쨌거나 담보 책임은 귀책 사유가 요구되는 게 아니죠. 그냥 무과실 책임이야. 결과 책임이다라고 한다. 면책 특약이 없어야만 되죠. 면책 특약은 할 수 있는 건 컷인데 면책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근데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에서 맨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죠. 그래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먼저인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때는 보수 청구를 못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하자가 중요한 경우, 얘는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거절할 수 있는 보수는 하자 및 손해에 상하는 금액에 한정된다라고 했죠. 근데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공사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공사 대금 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 공사 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런 거예요. 요게 이렇게 전개될 건데, 우리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줘요. 또 공사하고 보수를 줘요. 이렇게 갈 건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수는 줘버렸네? 그럴 때 다음에 이제 이 공사하고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때 이 보수 여기 하자 있는 만큼 나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줘버린 걸 빼서 다 돌려받기 힘들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수급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는 담보 책임에 따른 문제죠. 이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하죠. 얘기들 다 봤고 그 다음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하는 보수액에 관해서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액만큼만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는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할 수 없다. 네. 나머지 공사자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해제의 제한과 관련해서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이 완성된 후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이 완성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사 도중에는 아직 완성된 후가 아니죠. 공사 도중에는 그래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근데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는 것으로 하자.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받으시고 제척기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척기간 내용은 받고 이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런데 한편 채권 양도 통지는 그 양도인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아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권리 행사란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매매편에서 본 얘기여서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뒀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이렇게 제척기간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배제되느냐? 소멸시효 규정은 따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소멸시효 규정은 따로 적용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수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후급의 원칙. 후급이 원칙인데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주는 게 원칙인데 이게 목적물 인도를 해야 될 때는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청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한다. 보수지급 의무의 담보와 관련해서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나와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과 관련해서 설정 청구만 있으면 바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냐? 근데 이건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합의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해서 해줄 수밖에 없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어. 그때
도급인이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사행위가 될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이제 우리 채권 총론 편에서 채권자 취소권 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강제돼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고 있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함께 양도된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함께 양도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3년인데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건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시효기간이 3년이다. 그 다음에 검수무가 나와 있는데 도급인은 검사에서 수령해야 돼.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와 관련해서 도급인이 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제대로 된 것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이런 걸 검수무다라고 한다. 검사에서 수령해라. 그래서 제대로 됐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 여기서는 지나가고요. 도급의 종료에서 도급인의 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할 수 있어.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줘야 된다. 근데 그때 과실상계, 손해배상할 때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급인의 파산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네, 여행계약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